네,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일종의 인생 선배, 멘토가 필요한 법인데요. 특히 취업 준비생들에게 멘토가 있다면 더욱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청년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좀 바쁠 텐데 좀 일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뭐 저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운 거니까 뭐 이런 상황에 거기에 적응해서 서로 일도 하고 생활도 이어나가야죠. 그러면 좀 본격적인 질문을 먼저 드리기에 앞서서 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무래도 셀트리온은 국내 뭐 최고의 바이오 기업이라는 평가를 항상 받고 있잖아요. 네. 좀 어찌 보면 성공한 기업가 중에 한 분이신데 그렇다면 좀 금수저의 인생을 살았을 것만 같은데 실제로도 그러셨나요? 많은 데서 제가 금수저, 흑수저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근데 우리가 젊었을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이거 최근에 나온 얘기인데. 근데 요새 젊은이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의미 없는 말이에요. 금수저다 흑수저다 하는 거는. 그래서 모든 젊은이는 젊음이 가장 큰 무기고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젊었다는 거 이유 하나로 모든 걸 다 자기가 무에서유를 만들 수도 있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그 단어 자체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굳이 물어보셨으니까 그 저희 부모님이 사시던 동네에서는 저희 집도 무척 가난했던 집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되게 유복하게 자랐을 것만 같거든요. 유복해 보이는 거하고 유복해 보이지 않는 게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근데 금수저, 흑수저 이런 얘기들을 해서 과연 젊은이한테 얻는 게 뭐가 있나요? 얻는 게 없잖아요. 네. 우리 사회자분은 금수저였어요? 저는 흑수저였습니다. 흑수저? 네. 왜 흑수저지? 대본에 없는 거 네. 물어본다고 그렇게 버벅거리면 어떡해. 제가 너무 긴장이 돼서. 괜찮아. 긴장하지 말고 얘기해봐요. 네. 그냥 기준이란 게 사실 어느 순간부터 좀 있더라고요. 흑수저는 자산이 뭐 1억이 안 되는 집, 자차가 없고 막 이런 그 기준이 있었을 때 비교를 해보면 어릴 때는 좀 흑수저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성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를 일찍이 찾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즐겁게 일을 해요. 그리고 일이 즐거워야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뭔가. 그러면 자동으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무언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게 이제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게 어떤 직무가 됐던 어떤 직종이 됐던 그래서 금수저 흑수보다 중요한 거는 좋아하는 일을 찾았냐 못 찾았냐 지금 하는 일이 즐거우시냐 그리고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냐 그러면 이 일을 하면서 본인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사회 볼 테니까 네. 내가 묻는 대로 답변해봐요. 네. 제일 좋아하는 일이 어렸을 때 제일 좋아했던 일이 뭐예요? 저는 글 쓰는 걸 좋아했습니다. 글 쓰는 걸 좋아했었어요. 네. 그럼 지금 현재 글 쓰는 거의 연장선에서 선택한 직업은 뭐예요? 지금 기자입니다. 그럼 지금 이 일에 만족하시죠? 만족하고 있습니다. 즐거우시죠? 무척이나 즐겁습니다. 그러면 미래의 꿈은 뭐예요? 사실 미래의 꿈은 책을 내는 거입니다. 네. 그래서 전공은 사실 문예창작을 전공했고 기자로서 좀 삶을 마무리 지을 단계가 온다면 제 이름으로 된 책을 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본인이 잘하는데 본인이 그 좋아하는 일을 가지고 본인의 꿈을 키우는데 부모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정서적으로 많은 도움을 그러면 주셨습니다. 흑수저 아니고 금수저예요. 그럼 오늘부터 금수저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산이 얼마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고정관념을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가끔 많은 분들이 질문을 그걸 할 때마다 네.
똑같은 얘기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뭐 오늘도 비슷한 얘기를 한 겁니다. 도움이 됐어요? 네,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회장님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궁금한 게 아무래도 인생 철학을 좀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그 저기 질문지 내가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네. 근데 내 인생 철학이 뭐냐를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인생 철학이 뭐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근데 뭐 인생 철학이 별건가요? 인생 철학은요 계속 바뀌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내 나이쯤 되니까 내가 원하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내가 하는 일 때문에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의 상황일 수도 있고 전 세계 상황일 수도 있는데 행복한 사람들이 줄어들면 마음이 무겁고 해풍한 사람이 많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굳이 철학이 뭐냐고 물어봤으니까 결론적으로 남들이 웃을 때 웃고 싶은 게 내 인생 철학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또 나도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좀 더 행복하게 해줄까 그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그래도 매일매일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제가 알기로는 많은 제약바이오 CEO 분들께서는 전공을 좀 약학이나 아니면 생물학, 생명공학 이쪽으로 많이 하셨는데 회장님께서는 산업공학을 전공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원래 대학교 때 진로는 좀 어떻게 되셨나요? 대학교 때는 뭐 셀러리맨 할 계획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셀러리맨에서 뭐 그냥 셀러리맨 하면은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빨리 진급해서 이런 거였죠 실제.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셀러리맨으로서 젊었을 때 성공해 봤다는 것은 맞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우연히 또 일찍 그 회사가 좀 불행하게 돼가지고 사업을 40대 중반에 이제 시작했는데 근데 사실은 자기 전공이라고 하는 것을 맞춰서 살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수학 배워봤죠? 수학 배웠죠. 네. 여태까지 살면서 1차 방정식 써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루트 써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더하기 빼기 주로 그 정도에서 살죠? 네. 곱하기도 가끔 쓰죠? 네. 나누기 써요? 안 써요? 나누기 가끔 씁니다. 왜 배웠어요 수학을? 전공이 진짜 필요 없는 말씀이 그 왜 배웠냐고요 수학을요? 학교에서 시키는 거여서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시키는 것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수학이라는 과목을 그러면 문교부 커리큘럼에서 빼는 게 맞나요?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결론적으로 수학은 숫자의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할 때 숫자의 언어로 팩트를 정리하는 게 더 객관적일 때 네. 그런 기본 소양을 가리킨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직원들이랑 터키 이스탄불을 출장을 가는데 가끔 제가 쓰는 예입니다. 그 터키하고 한국이 우랄 알타기예요. 그러니까 어순과 문법이 같아요. 네. 그러면 한국에서 인천에서 떠나서 이스탄불 공항까지 도착하는데 한 10시간이나 11시간 걸리죠. 그 사이 단어 100개를 서로 외우자고 그래요. 그런 이스탄불 공항에 딱 도착해서는 영어와 한국말을 쓰지 말고 터키어만 하자. 그러면 단어 100개면 터키에서 그냥 어설픈 터키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쓸 수 있는 단어는 그렇죠. 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500개만 외우면 터키 사람들이 별로 불편해 느끼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국어라는 개념이 영어를 많이 하신 분도 단어 1000개 이상 쓰나요?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어 1000개를 외우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영어를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단어 1000개로 영어를 완성하려고 그러면
한 달이면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 결정되면 자기가 그동안 배웠던 부위 중에서 모르는 부위가 있으면 자기가 스스로 독학하면 돼요. 스스로 공부하면 돼요. 근데 학교 다닐 때는 자기의 기본 소양을 닦기 위해서 했는데 그걸 전공이라고 하고 평생을 거기에 매여 살고 있으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고정관념인 거죠. 그래서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많은 젊은이들이 하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으면 혹시 학교에서 안 배웠으면 스스로 배우면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배우고 싶다는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흥미가 있어야 돼요. 회장님께서도 제가 회장님의 이야기를 좀 몇 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바이오 기업을 창업하실 때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셔서 약학이랑 뭐 생물학이랑 서적을 정말 쌓아놓고 읽으셨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생물학을 뭐 서적을 쌓아놓고 읽진 않았고요. 네. 그 저기 고3들이 수능 볼 때 메가 스터디라는 거 있죠. 아, 네. 인터넷 그거, 강의. 예, 그거 한 3번 봤어요. 근데 고 메가 스터디에서 나오는 거하고 생명공학하고 많이 다르지 않아요. 실제. 예? 그리고 또 약학도 약의 종류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의학은 해부학으로 공부하면 제일 빨라요. 모든 걸 예, 아는 예. 데까지. 근데 사실 뭐 내가 의사 라이센스를 받는 것도 아닌데 내가 약사 라이센스를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만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내 부하들하고 방향을 얘기하고 결과를 토의하는데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면 그러면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식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독학해 보니까 그 분야가 뭐가 됐든 대학교 때 전공이 뭐냐 여기에 얽매여 살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하고 하는 프로니까 젊은이한테 하는 얘기는 자기가 학교에서 공부한 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분야였으면 좋은 거고. 네.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하고 좀 다르면 추가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런데 대학 정도로 나왔을 정도 되면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나올 정도 되면 독학하면서 일부 또 관련되는 부위를 그 뭐 학원이나든지 아니면 세미나에 가서 첨삭하면서 별로 지식이 부족해서 어떤 일을 못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좋아하는 게 있다면 그렇죠. 가볍게라도 공부하면 되니까 충분히. 그러면 우리 것 같습니다. 사회자분한테 여쭤보면 그 문해 창작을 전공하셨다 그랬죠. 네. 이제 문해 창작하고 기자하고는 좀 다르죠. 조금 결이 다릅니다. 그러면 기자를 하면서는 지금 스스로 독학하시는 분야가 있으신 거죠. 네, 있습니다. 뭔 차이가 있나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문해 창작을 좋아서 하셨기 때문에 책을 내고 싶다. 네. 그거는 이제 본인의 꿈으로 가지시면서 계속 틈틈이 책을 쓰시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좋은 작가도 겸비하면 더 행복하지 않으실까요? 네. 지금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평소에 이렇게 저한테 이런 조언을 해주시는 어른들이 많이 없으셔서 도움이 돼요? 네, 충분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학생활 얘기를 조금 더 했는데 회장님께서는 대학생활로 만약에 돌아가신다면 이것만큼은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꼭 해야만 했을 것 같다라는 게 있을까요? 가끔 그런 얘기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과거로 돌아가면 근데 고생해 본 사람은요 사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그 고생을 또 하러 가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부태어 돌아가고 싶지는 않은데 근데 질문을 하셨으니까 답변을 하면 더 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살아보니까 네. 실력이 성공의 꼭 절대 기준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실력이 필요 조건은 되는데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운칠기삼이라는 말 있죠. 네. 그래서 실력이 한 30% 정도 결정하는 것 같아요. 70% 정도는 사실은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좋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뭐 내가 도덕적으로 무척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좋아할 수 있는 사람.
아, 그래서- 좋은 기운이 있는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일을 하든 많은 사람들이 그 친구가 잘 되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어요. 우리 사회자분한테 여쭤보면은 지금 언론사에 들어가서 기자 생활을 해요. 네. 근데 훌륭한 기자로 성공하려면 선배들이 본인을 좋아해 줘야 되죠. 네, 맞습니다. 동료들이 좋아해 줘야 되죠. 네. 후배들이 도와줘야 되죠. 네. 그러려고 그러면 누가 지시한다고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많은 주변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있는 생각과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스스로가 좀 좋은 사람이 먼저 돼야 그렇죠. 주변에서도 이제 알아서 인정을 해주고 도와준다라는. 근데 뭐 좋은 사람이 별건가요? 실력은 있는데 잘난 척 안 해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남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았으면 고맙다고 하고, 근데 후배들이 뭘 잘하면 칭찬해주고, 선배들이 격려해주면 고마워할 줄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좀 어려운 부위가 있으면 스스로 가서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 거슬리는 짓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나이 돼서 뒤늦게 배운 게 그거예요. 아, 내가 젊은 때로 돌아가면 좀 더 그런 훈련을 학창에서도 좀 더 했으라면 좀 더 고생을 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청년들에게 더 그렇죠. 나중에 됐을 때 도움이 되는 주변 사람들이 생긴다는 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사회생활 얘기를 해볼게요. 네. 회장님은 대학을 졸업하시고 우선 삼성전기에 먼저 네. 시작하셨어요. 예. 네. 혹시 삼성전기에서 시작한 처음 사회생활이잖아요. 네. 그때를 떠올리시면 그때는 좀 어떠셨나요? 그 당시에는 이제 직장을 다닐 때 삼성이 그래도 그 당시에도 제일 좋은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수원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서울에 가까운 데로 삼성전기를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한국생산선보라는 컨설팅 회사도 갔다가 네. 우연히 대우그룹으로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서 대우에서 이제 임원 생활을 한 10년 했죠. 34살에 이제 대우그룹 임원이 예, 예. 되신 건데 좀 많은 청년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아무래도 좀 빠르게 높은 위치로 올라갈 수 있는 좀 꿀팁이 아닐까 싶어요. 이건 내가 보기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운이 좋았는데 대신 사실은 그런 기회를 제공받은 게 제 인생에서는 무척 행운이었죠. 그래서 항상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 저를 인정해 주셨던 제 그 당시에 상사들한테, 보스들한테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슬픈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아무래도 IMF 이후에 좀 실직을 하시거나 뭐 새로운 창업을 했는데 좀 실패를 하신다거나 일종의 고난이나 어려움, 이런 실패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극복을 하셔서 결국 이 자리까지 오신 거잖아요. 좀 극복하는 회장님만의 방법이 어떤 거였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는요, 창업이라고 하는 부위가 다른 나라보다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한국은 실패하면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실패해도 그렇게 개인한테 큰 타격이 오지는 않아요. 근데 한국은 사업하다가 실패하면 그야말로 집안이 다 풍지박살이 됩니다. 실제. 그래서 초창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냐? 그건 본능적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왜냐면 되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각오도 안 하고 시작을 하면은 한국에서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즐거운 일을 하라는 걸 내가 서두했던 이유가 네. 그게 무척 중요한 거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그걸 이겨내요. 본능적으로. 그렇죠. 본능적으로. 그래서 가끔 이런 인터뷰 하는데 네. 성공의 비결이 뭐냐? 성공 비결 없어요. 성공 비결이 있으면 그거를 강의해 주면 듣는 사람 다 성공하게. 예? 그래서 이제 자꾸 그런 질문을 하니까 어거지로 짜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다
그 상식의 수준에서 모든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해요. 내가 사회자분한테 여쭤보면은 본인이 글 쓰고 싶다 그랬죠. 네. 글 쓰는데 생각이 안 나면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쓸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밤을 꼴딱 새면서도 하겠죠. 네. 근데 그 힘든 일을 좋아하지 않으면 내일 또 하라고 그러면 지옥일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그 다음날 또 하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죠? 제가 좋아하는 일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한테 어려움은 일시적인 고통일지는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중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첫 단추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먼저 발을 못할 게 담궈야. 없잖아요. 네.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없는 일은 없어요. 어려움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또 어려움이 없으면 재미도 없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럴 것 지루할 것 같아요. 같고. 네. 그래서 젊은이들은 어려움을, 그런 고통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피하고 우회하고 포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것도 젊었을 때 해보는 특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사회생활 첫 단추 얘기는 좀 마무리를 짓고 궁금한 건 이제 좀 창업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도 사실은 대학교 1학년 때 친구들과 돈을 모아서 창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실 창업을 하게 된 이유는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돈까지 벌 수 있다고 라는 생각에 도전을 했었는데 회장님도 결국에는 좀 이런 생각에서 창업을 하시게 된 건가요? 나는 그때부터 좀 다르죠. 40대 중반에 창업을 한 이유는 내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나랑 같이 그만둔 내 부하들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나는 절박한 마음으로 했어요. 아, 간절함과 그렇죠. 절박함으로. 그러니까 좀 대학교 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으면 그거만 해도 좀 더 해피한 조건이지. 예? 네. 근데 그때는 나는 절박한 마음으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전 본능적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즐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일을 좋아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나를 그 세뇌시키고 그렇게 또 합리화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뭐 초창기야 당연히 어려웠던 건데 그것도 그 과정을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즐거웠던 추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뭐 어려웠을 때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회장님 기억에 지금 딱 남는 가장 어려웠고 가장 힘들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저희 회사가 처음에 에이즈 백신을 개발해 가지고 네. 상품화하는 걸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에이즈 백신을 임상을 했는데 임상 결과가 애매모호하게 좀 나왔어요. 뭐냐면은 그 흑인들한테는 효과가 좀 있는데 백인들한테 효과가 좀 적었어요. 인종별로 좀 네,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걸 더 진행하는 것보다는 그거를 중지시키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들었을 때 그때 이제 사실은 중대한 프로젝트 하나 좌절된 거 아니에요. 그때가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판단을 하고 하루 종일 내 사무실에 앉아서 그러면 우리 회사는 어느 쪽으로 리딩을 할까 하는 고민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열 몇 시간이 지나간 것 같아. 나중에 후문으로 들었더니 비서들이 내 방문에다가 귀대고 계속 듣고 있었대요. 뭐 하시나? 회장이 지금 왜 아무 한마디도 없이 나오지도 않고 인터폰도 없는데 뭔 일을 하고 계실까? 또 혹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비서들도 아니까. 그래서 앰뷸런스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또 가만히 보니까 전 세계에 우리가 구축해 놓은 생산 시설이 필요로 하는 또 파트너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렇다면 CMO 사업으로 전환을 하자. 그래서 그 하루의 고민 끝에 CMO 사업으로 전환을 시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바이오시밀러의 선두주자가 되자 하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에이즈 백신이라는 프로젝트가 성공했더라면 저희 회사는 백신 회사가 됐겠죠. 지금의 셀트리온이 아닐 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그딴이 어렸으면 지금 이제 보면 더 잘 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다 세옹짐하고 전화위복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잘 나가온다고 만족할 해서도 안 되는 거고 네. 지금 어렵다고 좌절해서도 안 돼요. 그거는 전부 우리가 우리 앞길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기 나름이니까.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 좀 궁금한 거는 그러면 창업을 만약에 셀트리온을 세우지 않았더라면 회장님께서는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실 거예요? 전문 경영인으로 계속 있겠죠. 그래서 제가 있었던 그룹에서 어디까지 진급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전문 경영인으로 있었을 겁니다. 저도 셀러리맨 때 이제 제가 대우자동차를 다녔었는데 네. 많은 협력업체를 갔을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보면 이제 오너들을 봤어요. 오너들한테 항상 부럽게 생각했었어요. 야, 저런 회사를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지금도 만나는 몇 분이 그 당시에 만났던 그 기업의 CEO들을 지금도 만납니다. 그럼 지금도 내가 솔직히 그래요. 그 당시에 내가 뵀을 때는 내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당신은. 뭐냐면 내가 셀러리맨인데 어떻게 당신 같은 회사를 만들겠냐. 내가 자금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나도 이런 우여곡절을 겪다 보니까 기업의 오너가 돼가지고 결과론적으로 좀 더 큰 회사를 만드는 파운더가 됐는데 네. 이제는 내가 그걸 인정한다. 당신도 그때 얼마나 힘들게 그 회사를 만들었을까. 그리고 그 회사를 키워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 그래서 내가 젊었을 때는 당신의 한쪽 면만 봤는데 이제서 보니까 당신의 양쪽 면을 다 볼 수 있어서 당신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하시는 얘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한다. 같은 경영인의 입장에서 그렇죠. 이제 그래서 항상 그런 양반들을 존경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셀트리온을 정말 잘 이끌어 오셨어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성공한 기업이라고 항상 평가를 받고 회장님께서도 모두가 이제 성공한 기업가 중 한 명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렇다면 좀 회장님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성공한 기업은 없어요. 성공한 기업가도 없고요. 아직 실패하지 않은 기업이에요. 아직 실패하지 않은 사업가고. 그래서 성공과 실패는 백지장 차이입니다. 잠시 방심하면, 잠시 좀 엔조이하면 그 기업의 미래는 금방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기업은 자전거와 똑같아요. 항상 쉬지 않고 페달을 밟아야지 자전거는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공한 기업이다 하는 말에 제가 잘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굳이 정정을 시키면 아직 실패하지 않은 기업이니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성공의 비결, 성공한 사업가의 비결, 내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을 내가 먼저 실천해야 되고 내 후배들이 실천해야 되고 그래서 임직원들이 그렇게 하나로 똘똘 뭉쳐서 단합되어 있는 회사는 실패할 확률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선 임직원이 하나가 안 돼 있는 회사들 네. 성공할 확률이 낮아지죠. 안 그런가요? 그렇죠. 그러면 좀 궁금한 게 회장님께서 단합력이나 이제 팀워크 이런 걸 굉장히 중시하시는데 네. 셀트리온의 이런 지금의 단합력이나 팀워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아침에 매일 일어나면 내 비서가 제일 먼저 이야기해 주는 게 기사 중에 우리 회사 좋은 거는 얘기 안 해요. 우리 회사에 좀 제가 고민해야 될 기사가 있는가를 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직원들의 브라인더를 제가 봅니다. 그 어플리케이션 블라인드 어플에서 이제 직장인들 그러면 어떤 그게 말을 이제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살아있는 이야기. 정말 솔직한 회사에 대한 평가.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얘기 중에 내가 경청할 얘기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내가 직원들한테 설명할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언로가 통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먼저 브라인더가 왜 솔직하냐? 저기는 무기명으로 하잖아요. 욕도 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기서
회장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댓글이 붙어요. 회장 뒤에다 님자 붙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뭐 그 말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야 그러지 말라고 말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임직원을 하나로 맺는다는 거는요, 임직원들을 참여시키는 겁니다. 참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인 직원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죠. 좀 능동적인 네. 그래서 직원이 되게끔. 이 회사가 내 회사라는 생각이 들어야죠. 맞죠. 네. 근데 이 회사가 내 회사라는 생각이 들으려면 회장서부터 직원 모두가 똑같은 사람이어야 돼요. 아, 그리고 어떤 직원들의 이야기든 들어야 돼요. 경청을 그리고 하는 게. 내가 잘못된 게 있으면 인정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직원들이 오해하는 건 설명해야 되고, 또 막 이유 없이 불평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은 직원들이 저 브라인더를 보고 또 막 욕을 해요. 공격도 하고. 예? 그러면서 서로 자정 기능을 가져요. 그래서 뭐 물어보신 질문이 답변 드리기 좀 쉽지 않아서 내가 그냥 즉흥적으로 한 거예요. 지금 이제 화제를 돌려서 좀 궁금한 건 바로 좀 이게 제약 바이오 산업뿐만이 아니라 저희 회장님께서 엔터테인먼트에도 굉장히 관심이 있으세요. 네. 영화에 투자를 하신다거나 네. 좀 음악에 오페라 쪽에 관심이 있다거나 이런데 좀 이렇게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 사업 중에 가장 큰 산업은 뭐냐? 문화 산업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 다음이 헬스케어 산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한류 문화는 있는데 한류 문화 산업이 없어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한류 문화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그룹 같이 뭐 배급 네트워크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콘텐츠에만 투자를 해요. 그러면서 좋은 작품을 계속 만들어서 쌓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요 문화산업 쪽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 규모가 좀 작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약회사가 3개 있으니까 헬스케어 사업을 주로 하는 거고, 그리고 헬스케어 사업을 하는 회사들은 대개 보면 기능성 화장품들을 되게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화장품 회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은 중요한 산업일 거고, 거기에 더 많은 젊은이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내서, 지금 현재 좋은 징조가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네. 한류 문화가 이제 그 뮤직서부터 시작해서 영화로 가고 드라마로 가고, 네. 또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오페라라든지 클래식, 국악 전반적으로 문화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많은 그룹 회장들한테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문화 산업에 투자를 좀 계속 하자, 그런 이야기를 어드바이스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화 산업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입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아직은 작은 비즈니스지만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드라마를 만든 것 중에 넷플릭스하고 해서 전 세계에 배급했던 거에 베가본드라는 게 있었고, 되게 유명한 네. 수지 씨가 예, 나오는. 이승기 배우하고 수지가 나왔던, 네. 그리고 나의 나라는 게 있었어요. 어, 그 이제 김영철 배우고 장혁 배우 나왔던 드라마인데,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가장 작년에 자기들의 접속자 수가 많았던 작품이었을 겁니다.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예, 네. 그래서 왜 그러면 넷플릭스랑 그렇게 일을 하냐? 우리 콘텐츠를 로컬 시장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보내기 위해서. 아마 그 회사도 우리랑 같이 일하면서 이거 한국의 콘텐츠가 상품성이 있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넷플릭스라는 네트워크가 더 많은 한국 콘텐츠를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회장님께서는 단지 셀트리온 엔터테인먼트의 뭐 수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네. 정말 대한민국 문화 산업을 좀 키우는 목적이 조금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럼 좀 회장님이 평소에 좀 영화 같은 것도 많이 보시나요? 그 영화 극장 가서 영화 볼 시간은 별로 없고, 네. 집에서 이제 TV로 케이블 TV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제가 많이 보는 거는
무료 영화하고 1,000원짜리를 보고 그다음에 좀 어떨 때는 아주 핫한 거 있으면 11,000원짜리 봐요. 그런데 사실 영화 보는 거 좋아해요. 근데 극장 갈 시간이 없어서 극장 가서 영화 보는 케이스는 시사회 같은 거 할 때 가는 데를 지역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을 네. 2030 청년들이 예. 이 영화는 꼭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을까요? 저는 뭐 그걸 요 영화다 이렇게 제가 찍어서 주면 뭐 좀 약간 선입관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좀 피해서 이야기하면 사실 우리나라의 그 문화인들이 예능인들이 상상력이 참 다양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신인 것들도 좀 봐주고 유명한 감독 것만 보지 말고 그래서 좀 다양하게 이 감독과 이 배우는 어떤 상상의 나라를 펼쳤나 이게 다양하게 좀 접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관중이 사실은 배우도 만들고 감독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이 되려면 대기업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콘텐츠를 많이 즐겨 주셔야 돼요. 그래서 국민들도, 네. 그게 같이 모여서 문화 강국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국민들도 참여를 해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좀 질문을 좀 정리를 해서요. 회장님께서 곧 은퇴하신다고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좀 은퇴를 결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이유 별거 없어요. 우리 임원들의 정년이 65세예요. 그러면 회장도 임원이에요. 근데 회장이 정년을 안 하면 다른 임원들도 정년시키지 말아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 문화가 바뀔 때가 됐어요. 왜냐하면 기업은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주식회사는 주주의 것이에요. 물론 내가 화운더이고 최대 주주이지. 그렇지만 내가 우리 회사의 51% 이상의 주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왜 은퇴를 하냐고 물어보는데 그 질문이 지금 사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화운더가 됐든 누가 됐든 임원의 자리에서는 다른 임원과 동일할 때 은퇴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거 이상하게 생각은 하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CEO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산업사를 보면 1세대 화운더들이 있었고 네. 2세대가 있었고 네. 뭐 3세대가 이렇게 나갈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세대의 화운더들한테는 저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떠날 때 미련 갖지 말고 떠나자. 그래야지 후배들이 큰다. 그다음 질문이 그거예요. 떠난 다음에 뭐 할 거냐고 물어보려고 그러죠. 맞습니다. 그렇게 되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 순서별로. 근데 사실은 내가 올 연말에 은퇴한다는 건 우리 직원들한테 10년 전에 예고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3년 전에 공식적으로 우연히 기자들하고 기자회견하다가 이야기를 해서 전 국민이 알게 됐는데 이거 그때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라 10년 전에 예고됐었던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몇 번의 기획이 바뀌었었어요. 그러다가 5년 전에 이제 생각을 붙인 게 앞으로 이 헬스케어 산업은 미래가 어떻게 될까? 고령화 시대에. 그러면 원격 진료 시대가 오겠구나. 그럼 원격 진료 시대의 궁극적인 마지막 종착역은 뭘까? 그러면 AI를 통한 원격 진료까지 가겠구나. 그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스타트업 기업을 새로 만들어서 새롭게 이제 또 재창업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우리 직원들한테 5년 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게 유효한데 이번에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문제가 퍼지면서 이미 많은 나라에서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은퇴하고 나면 이제 다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그때는 자금을 우리 그룹에서 자금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그룹에 있는 직원들이 나를 따라 나오지 않을 거예요. 다시
옛날 19년 전에 창업했듯이 무에서 다시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좀 열정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이때까지 열정을 지속할 수 있었던 건지.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아, 그게 무척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 나이를 불문하고 에너지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럼 뉴 헬스케어, 좀 스마트 헬스케어 이쪽으로 그렇죠. 이제 내년부터는 네. 다시 재창업을 하신다는 네, 말씀. 재창업을 할 겁니다. 음. 그래서 네. 지금의 젊은이들이 창업하는 사람과 똑같이 그럼 지역은 어느 지역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할 겁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좀 걱정되거나 우려되시는 부분은 없으신가요? 뭐 하다 보면 또 어려운 일이 나오겠지만 또 뚫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태 뚫고 살았는데. 제가 본받아야 될 점인 것 같아요. 저는 되게 항상 걱정이 앞서서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안 될 것 같다 생각을 하면 실제로 그냥 실천을 안 하거든요. 조금 항상 요즘에는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되게 많은 좋은 얘기. 근데 제 아들이 나한테 네. 야 이런 일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했더니 저한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빠 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아빠는 본능적으로 그 경영에 무척 그 동물적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자기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를 아빠같이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래 그러면 인정하고 내가 은퇴하기 전에 니네가 수성하게 편할 정도로 철저하게 다져놓고 은퇴를 할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지금 기자분이 얘기하시는 거 기자분만의 얘기는 아니죠. 네. 근데 사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생활의 습관입니다. 그건 타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건 생활의 습관이에요. 습관이 반복되다 보면 그렇죠. 자기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습관을 계속 들여나가는 거예요. 그런 습관을 들여다 보면 오뚜기 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안 하다 보면 그거 지금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랑 만난 게 도움이 되신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런 습관을 들여보세요. 네. 그런데 오늘부터 전제가 도전할- 하나 있어요. 네. 뭐냐면 이 일이 정당한 일인가를 꼭 자기한테 물어보고 이게 내 집착은 아닌가, 이 일로 해서 남한테 피해를 주는 일을 내가 그냥 간과하고 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나한테도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들 모두한테 도움이 된다고 치면 쓰러지면 일어나고 쓰러지면 일어나고 피하지 말고 정면 돌파하는 그런 생활의 습관을 들여보세요. 저희 회장님께서 매스컴이나 이런 데 나올 때마다 되게 직설적인 화법으로 항상 조언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 주변에도 회장님을 롤모델로 삼는 친구들이 몇몇 있는데 그렇다면 회장님은 회장님만의 롤모델이 있으셨나요? 이제 그 롤모델도 계속 바뀌었어요. 젊었을 때는 이병철 회장님 존경했었어요. 왜냐면 그 양반이 썼던 말 중에 인재제일, 사업보국이라는 단어가 무척 좋았어요. 그러면서 또 뭐 최근에 들어서는 정약용 선생에 대한 책을 많이 읽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용주의죠. 네. 그래서 요새 이제 한국에 제일 중요한 건 통합입니다. 이제 더 이상의 분쟁과 논쟁을 그만하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전부 뭉쳐야 돼요. 그래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이 된다면 못 뭉칠 거 없잖아요. 그게 실용주의예요. 그래서 요새는 그런 쪽을 많이 생각하고 그런 이야기를 틈나는 대로 많이 합니다. 그럼 요즘의 롤모델은 다산 정약용 선생. 예. 근데 원래 그 롤모델 계속 바뀌는 거 아닌가요? 저도 한 10번 정도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뭐였어요? 처음에는 어떤 분이셨어요? 어머니를 롤모델로. 두 번째가 아버님이고, 네. 그다음에 지금은 지금은 제 은사님이 계신데 저희 학교 교수님. 극히 정상이에요. 계속 바뀌는 거예요. 계속 바뀌는 것 예. 같아요. 그렇게 바뀌면서
어머님께 배울 게 있고 그걸 또 흡수하고 아버님께 배울 걸 또 흡수하고 그래서 그게 쌓이면서 자기가 성장해 나가고 자기가 완성되는 거죠. 그렇다면 좀 이제 질문을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회장님께서는 취업준비생 또 창업준비생 모두를 다 경험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선 취업준비생에게 해줄 말씀이 있다면 가볍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새 스펙이란 말을 많이 해요. 네, 맞아요. 근데 그 누가 만들어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인사팀한테 내가 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스펙 같은 거 물어보지 마라. 근데 그거 기업주들이 단어 만드는 말 아닐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뽑아야 되는 인사팀에 있는 직원들이 만드는 걸 거예요. 그래서 스펙을 쌓으러 다녀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스펙이 있다고 그 친구가 좋은 유능한 직원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나 혼자 그런다고 할 얘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 회사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우리 회사는 서류 면접을 하는데 서류 면접은 이제 각 팀장들과 임원들이 합니다. 인사팀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차 면접은 팀장들이 해요. 그리고 2차 면접은 임원들이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국내 비즈니스가 아니다 보니까 어학 테스트를 합니다. 그런데 뭐 봉사활동을 어디로 갔다 왔냐, 해외 연수를 갔다 왔냐 이런 거 우리 회사 입사하는데 가점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보는 것은 결론적으로 자기가 응모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냐. 그리고 또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네. 그 사람이 완벽하진 않지만 저 친구가 얼마나 좋은 친구인가, 저 친구가 얼마나 많은 구성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친구인가 하는 거는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회장과 사장단은 신입사원 채용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사람은 자기 팀장들과 자기 임원들이 채용을 해야죠. 네. 결론적으로 임원들과 팀장들이 자기한테 필요한 사람을 자기들이 스카우트해 오는 거니까요. 그래야지 자기가 뽑은 친구들을 자기 책임하에서 육성할 거고 자기 책임하에서 그 친구가 성장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래야지 또 자기도 자기 부하한테 할 말이 있고. 네. 너 내가 뽑았어. 내가 뽑았는데 너 나 실망시키지 마. 그 말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룹에서는 그 사장들과 회장들은 신입사원 채용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또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하는데 부회장들이 마지막 면접을 하는데 그 친구들은 거부권은 있는데 채용권이 없어요. 그래서 서열이 매겨져서 올 거 아니야. 네. 그런데 이 친구는 좀 자기가 생각해 니네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거부권을 행사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빠지는 것만큼 자동으로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부회장이라 그래도 그 임원들과 팀장들이 좋은 점수를 안 주는 사람을 이 친구 뽑아 이렇게는 못하게 하고 있어요. 뭐냐면 그래서 그렇게 우리 회사는 그 스펙을 그렇게 중요하게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잘한 건지 잘못한 모르겠어요. 스펙이라는 걸 만들어서 왜 젊은이들을 다 스펙 쌓기를 하러 돌아다니게 하는지. 저도 작년까지 스펙 샀어요? 쌓으려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6년 동안 정말 또 그럼 해외 연수도 갔다 왔겠네. 해외 연수는 못 가서 해외 봉사를 3번을 다녀왔습니다. 사회봉사 3번. 네. 그래가지고 또 갔더니 사회봉사도 또 이력서에 썼겠네. 다 썼죠. 네. 어디 갔다 왔어요? 중국이랑 네. 인도네시아. 네. 중국은 2번 갔다 왔습니다. 중국 2번 갔다 네. 오고 인도네시아 1번 갔다 오고. 네. 그러니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스펙 쌓기에 열중하기보다는 자기가 가고 싶은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먼저 그렇죠. 쌓고 자기가 좋은 사람이 돼서 좀 네.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게 우선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젊은이들한테 미안한데 기업들이 편의주의 때문에 스펙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그 스펙 쌓기에 막 몰입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아까운 젊은 시간에 더 본인이 시간을 유용하게 쓸 수도 있었을 텐데. 네. 그래서 봉사활동 가서 배운 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습니다. 중국 어디 갔었어요? 중국은 상하이랑 스촨 지역 갔습니다. 상하이에서 무슨 봉사활동을 했어요? 문화봉사라고 이제 한류를 알리는 봉사를 했습니다. 젊은이들한테 이건 내가 기업가로서 되게 미안하게 생각해요. 이건 너무 기업 편의주의로 만들어낸 단어인 것 같은데 너무 일로 자꾸만 우리 젊은이를 몰아가는 거는 나 혼자 고친다고 이건 고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쪽에서 되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뭐 전 기업이 그쪽으로 가는데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네. 그래서 기성세대로서 젊은이들한테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하면서 내가 다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미안하다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면 좀 마지막으로 창업 준비생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오케이. 사실은 그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전 세계는 엄청난 변화가 올 겁니다. 그 패러다임 자체가 무척 많이 바뀌겠죠. 여기에 4차 산업혁명 같이 어우러질 거예요. 그 얘기는 위기 뒤에는 꼭 기회라는 게 오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더 많은 기회가 젊은이들한테 많이 열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창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오늘 했던 얘기를 꼭 기억하세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를 가지고 거기서 기회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많은 나라에서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좋은 기회가 올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새로운 일을 하냐 이렇게 약하게 생각하지 말고 모든 거는 출발서부터 할 때 아주 간단한 거예요. 뭐 제가 한국 기업에 있는 사람을 예를 들면 또 그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공유 자전거 같은 거 했던 친구들 대단한 아이디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중국에서 보면 택배 회사가 큰 회사가 많습니다. 네. 대단한 거 아니었어요. 다만 뭐냐면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미친 듯이 파고드는 거예요. 좋아서 하면 미친 듯이 파고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경쟁력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 경쟁력은 뭐냐면 고객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으면 되는 거고 투자자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으면 되는 거고 더 많은 직원들한테 일거리를 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자신감들을 가지고 흥미있게 쳐다보면서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도전하다 보면은 좌절이 올 거예요. 다시 일어서세요. 쓰러지면 또 일어서세요. 그러면 힘은 드는데 대신 열정이 점점 가열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런 젊은이들이 많아가지고 대한민국이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의 열길로 대한민국의 용광로가 꺼지지 않고 활활 불타오를 때 이 나라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그러면 산호세라고 그러잖아요. 네. 중국 그러면 뭐 상해, 푸동 이런 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은 한국은 그렇게 큰 나라 아니에요. 대한민국 전체가 그 정도의 열기의 젊은이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치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인간 서정지는 후배 또 청년 그리고 주변에 있는 동료들한테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싶은지. 제가 가끔 우리 직원들한테 인생을 왜 사냐고 그래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 서열에 항상 나도 상위권에 있는데 네. 근데 그거 내가 쓸 돈도 아니에요. 그거 그냥 숫자예요. 내 지갑에는 대개 보면은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있어요. 그게 내 돈이에요, 실제. 그런데 가져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떠날 때 뭐를 남겨놓고 떠나냐? 많은 사람 기억 속에 자기를 남겨놓고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올 초에 시부식 하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그랬어요. 내가 니네하고 일할 수 있는 마지막 회다. 이 한 해 동안 그 어느 해보다 열심히 일하겠다. 그때는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이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해 동안 우리 임직원들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갖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떠날 때 당신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
그러고 니네들도 나를 기억해 주라. 그리고 그때의 선장이 나였다고. 그러면 그것을 내 일생의 최고의 명예로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도 모든 사람은 죽는 거 아니에요. 네. 그때 가져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 기억 속에 좋은 기억으로 남게 해줄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선 뭐 저랑 같이 일했던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급적이면 좋았던 그리고 존경할 만했던 선장이었다로 기억될 수 있도록 내가 이제 은퇴하기 전까지 이제 한 몇 개월 안 남았는데 하루하루를 좀 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항상 절제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많은 시간을 나눌 수 있었는데요. 많은 청년분들이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배울 수 있는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